자,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내용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직권에서 지각이라고 하고 있는 지구의 가장 겉표면 부분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지각이라고 하는 친구에 대해서 공부를 살짝 해볼게요. 자, 지각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제일 첫 번째,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의 가장 겉표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지구의 겉 부분에는 산처럼 위로 올라와 있는 부분도 있고 물로 덮여 있는 바다가 존재하기도 하게 되는데, 이 지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암석이라고 하는 단단한 돌멩이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암석에 대해서 배웠었죠.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 이 암석들은 어떠한 친구들로 더 세분화되어서 공부를 한번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이 암석을 구성하고 있는 것들이 광물이에요.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이 광물이라고 하는 게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친구들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이 광물의 특징은 무엇인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조금씩 비교를 해보자면,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의 겉표면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암석이라고 하는 것은 지각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이고, 광물은 암석보다 더 작은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암석을 이루고 있는 알뱅이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광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광물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암석을 구성하는 작은 알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쵸? 즉, 이 알맹이들은 여러가지 특징이 존재하게 돼요.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조암 광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조암 광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자, 조암 광물이라는 것은 암석을 이루는데 가장 많이 포함하고 있는 주된 광물들을 우리가 조암 광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비교 분석해보자면, 제일 많이 있는 게 바로 장석입니다. 장석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으로 석영, 그 다음은 희석 순으로 되어 있고, 한 5가지만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이 각섬석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흑은모라고 하는 광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주로 알아야 될 3가지만 한번 찝어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장석, 그 다음이 석영, 그 다음으로는 제일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는 흑은모, 이 세 친구를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장석이라고 하는 친구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도자기의 주 원료가 됩니다. 여러분, 도자기를 만들 때는 구워서 만들게 되죠. 즉, 구워지는 과정에서 더 단단해지고 윤기를 흐를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저 장석이 원리입니다. 이거 하나 꼭 머릿속에 넣어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은 석영이에요. 여러분들은 바닷가에 가본 적이 있나요? 바닷가에는 노란색 혹은 약간 누리끼리한 색으로 쫙 덮여있는 백사장이 보입니다. 대부분 색깔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시커먼 어두운 색보다는 굉장히 밝은 색으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죠. 즉, 그 모래를 구성하는 것들이 다 석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래의 주 성분이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흑음모라고 하는 친구가 존재하는데 왜 갑자기 휘석과 갑상석을 하지 않고 흑음모로 바로 넘어가게 되느냐? 가장 중요한 특징이 흑음모에서 등장하기 때문이에요. 흑음모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장석과 석영 같은 경우는 만약에 돌을 쾅 하고 부셨을 때 일정한 모양이 등장하지 않고 그냥 멋대로 부셔지게 됩니다. 하지만 흑음모라고 하는 친구는 얇은 판처럼 마치 카드처럼 카드를 여러 장 뭉쳐놓은 다음에 위에 걸 하나 딱 꺼내게 되면은 카드 모양이 딱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 것처럼 흑음모도 얇은 판처럼 뜯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어려운 말로는 결정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우선은 우리는 흑음모가 얇은 판처럼 뜯어져 나온다. 이것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렇게 우리가 광물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광물에 대해서 어떠한 종류가 있는지 공부를 했으니 이 광물들을 한번 분류를 한번 해볼 거야. 너는 이쪽으로 가, 너는 저쪽으로 가 라고 하는 그 광물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 광물의 특성이에요. 자, 이 광물의 특성은 크게 5가지가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조금 더 신중하게 혹은 더 깊숙이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은 작게는 3가지라고 공부를 할 수가 있겠어요.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색깔이 존재합니다. 우리 화성암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을 때 상대적으로 밝은 암석과 상대적으로 어두운 암석이 존재했어요. 그랬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광물이라고 하는 특징으로 가기 때문에 밝은 색을 띠고 있는 광물과 어두운 색을 띠고 있는 광물, 이 2가지로 한번 공부를 해보자라는 겁니다. 첫 번째, 밝은 색. 자, 상대적으로 밝은 색을 띠고 있는 광물들은 누가 있냐? 장석이라고 하는 제일 많이 조화문물 중에서 가장 많이 이루고 있었던 장석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으로 장석 다음으로 가장 조화문물에서 2번째로 많이 차지하고 있었던 석영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 순서도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은 어두운 색을 띠고 있는 광물들이 존재합니다. 자, 어두운 색을 띠고 있는 광물들은 대부분 나머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대표적으로 흑음모가 여기에 존재를 하고요. 그래서 흑이 들어갔겠지. 네. 흑음모가 여기에 존재를 하게 되고, 그 다음 각성석, 그리고 휘석, 마지막으로는 감람석이라고 하는 친구가 여기에 포함이 돼요.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기억을 하실 수가 있겠고, 그 다음으로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이 좋은 색이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자, 이 좋은 색을 공부하기 이전에 좋은 색이 도대체 뭐냐, 저 좋은 색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을 살짝 한번 공부를 해보자면, 여러분들 혹시 그러니까 머그컵을 만들거나 혹은 밥그릇 같은 거를 직접 한번 그림을 그려서 구워서 받아본 적이 있나 한번 궁금해지네요. 그거를 할 때는 연필로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그 위에다가 붓으로 색칠을 하고 그림을 그리기도 합니다. 그 상태는 굉장히 좀 까칠까칠하죠. 하지만 그걸 다시 한번 굽고 나오게 됐을 때는 우리가 흔히 얘기할 수 있는 도자기의 형태 혹은 사기컵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서 좀 단단해지죠. 그 가장 첫 번째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 있었던 그 도자기의 형태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초벌구이를 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가장 처음 구워내었다. 오케이? 즉 좋은 색은 초벌구이를 했던 자기판이라는 곳에
긁어서 흔적이 남는, 즉 돌멩이의 가루 색깔을 확인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초벌구이 자기판에 긁어서 나오는 광물의 가루 색깔이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노란색 광물은 갈아내면은 당연히 노란색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좋은 색을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좋은 색 첫 번째로는 겉보기 색이 노란색인 친구가 존재해요. 자, 겉보기 색이 노란색인 광물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 뭐가 있냐? 여러분들 올림픽 같은 데 가면은 제일 높은 곳에 서 있는 사람이 무엇을 매죠? 금메달을 매죠. 그 금메달은 노란색을 띠고 있습니다. 즉, 금이라고 하는 광물도 좋은 색이 노란색으로 보이는 곳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아이고, 금이라고 써야 되겠지? 금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황동석이라고 하는 친구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황철석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은 겉보기 색이 노란색이라고 했어요. 좋은 색이 노란색이 아니라 무슨 색? 겉보기 색이 노란색이다. 겉보기 색이 노란색이다. 즉, 좋은 색은 그렇지 않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금은 겉보기 색과 좋은 색이 똑같은 노란색으로 표기가 되지만 황동석 같은 경우는 좋은 색이 녹흑색이 등장합니다. 녹색과 검정색이 섞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황철석은 좋은 색이 검은색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아하, 우린 이러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겠지. 겉보기색, 우리가 그냥 돌멩이를 딱 봤을 때의 색깔과 갈았을 때 등장하는 색깔이 조금은 다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에 넣어주셔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겉보기 색이 검은색인 친구들이 등장을 해요. 마찬가지로 무슨 색이? 겉보기 색이. 오케이? 자, 여기에는 어떤 친구들이 존재하느냐? 방금 얘기했던 이 친구들이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조금은 다릅니다. 가볼게요. 흑은목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방금 조항광물에 대해서도 흑은모가 중요했었어요. 왜? 얇은 판처럼 한 장씩 뜯어 나오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기서 흑은모가 중요한 이유는 좋은 색, 즉 갈아서 나오는 색깔이 무슨 색이냐면은 얘는 흰색이 나오게 돼요. 굉장히 독특하죠. 분명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검정색을 띠고 있는 광물인데, 어라? 초벌구이 자기판, 즉 좋은 판에 긁어보니까 흰색 빛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자철석이라고 하는 친구도 여기에 포함이 돼요. 그리고 적철석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상대적으로 어두운 색에 속하는 광물들이에요. 하지만 자철석 같은 경우는 좋은 색도 똑같이 검은색이 등장하지만 적철석은 다른 색이 등장합니다. 무슨 색? 적색이 등장하게 된다. 즉, 적철석은 어두운 색, 즉 검은색에 많이 가까운 광물이지만 실제로 좋은 판을 긁었을 때는 붉은색 계열이 등장한다는 거.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여러분들이 오늘 배우는 광물의 특성 중에서 좋은 색이 가장 여러분들에게는 어려운 개념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우선은 좋은 색은 둔 상태로 광물의 색깔만 지우고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자면은, 그 다음 광물의 특성을 비교할 수 있는 특징이 바로 세 번째가 굳기예요. 자, 광물의 굳기라는 것은 뭐냐면은 광물이 얼마나 단단한 정도인가를 포함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즉 광물이 얼마나 더 단단하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긁히지 않는 광물. 그렇죠. 만약에 두 광물을 막 긁었을 때 계속해서 갈리는 광물이 있을 거고 계속 멀쩡하게 버티고 있는 광물이 있겠죠. 그 두 친구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리고 긁히는 광물. 이렇게 비교했을 때 당연히 누가 더 단단하다고 봐야 된다면은 긁히지 않는 광물이 훨씬 더 단단하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긁힌다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이렇게 바꿔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흠집이 생긴다. 됐죠? 이해를 반드시 하셔야 되는 부분이겠고, 또 우리가 다른 곳에서는 광물의 이름을 하나씩 다 적었지만 지금 여기까지는 굵기를 판단했을 때 광물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친구는 꼭 알아둡시다. 석영이라고 하는 친구와 방해석이라고 하는 친구가 동시에 여기서 등장하게 됩니다. 왜 이 두 친구가 등장하게 되느냐? 둘 다 무색투명합니다. 오케이? 광물을 딱 들었을 때 빛이 통과하게 되는 투명한 광물들이에요. 그래서 겉으로만 딱 판단했을 때는 둘이 굉장히 비슷하게 보이게 됩니다. 이 둘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둘을 긁어보면 되는데 더 단단한 암석이 바로 석영이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네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광물의 특징은 바로 염산 반응이 존재해요. 염산 반응. 무슨 소리냐? 특정 광물은 염산을 딱 떨어뜨렸을 때 막 거품이 부글부글 끓게 돼요. 그 염산에 반응을 하는 광물의 이름이 바로 방해석이다. 아,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네. 석영과 방해석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를 고른다고 한다면은 굵기라고 하는 특징을 비교할 수도 있겠고, 석영과 방해석의 둘 다 염산을 떨어뜨렸을 때 기포가 부글부글 발생하게 되는 것은 방해석이고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은 석영이겠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특징으로는 자성 반응이 있어요. 자, 자성이라는 것은 뭡니까? 자석이 척하고 달라붙느냐 혹은 금속 물질들이 척하고 달라붙게 되느냐, 그것을 판단하는 거죠. 말 그대로 여기에는 자철석이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 써있는 이 자자가 바로 자석을 얘기하고 있는 그 자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우리가 굵기를 공부했고 좋은 판을 공부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추가로 하나 알아두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뭐냐? 결국 좋은 색을 구별한다라고 하는 것. 뭐? 좋은 색이라는 것은 광물의 무슨 색깔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냐? 광물의 가루색을 알아보자 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좋은 판보다 암석이 더 단단해서 좋은 판이 계속해서 갈려 나온다라고 한다면 광물의 가루색을 판단할 수 없겠죠. 그러므로 인해서 좋은 판보다 단단하다면, 얘는 여기다가 한번 써볼게. 좋은 판보다 단단한 암석은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좋은 색을 바로 그냥 갈아주게 됩니다. 광물을 조금 떼어내서 곱게 갈아주면 됩니다. 광물을 갈아준다.
이해하셨습니까? 저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냐면은 실제로 석영 같은 경우는 좋은 판보다 훨씬 더 단단합니다. 그래서 석영을 좋은 판을 이용하여 좋은 색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석영의 좋은 색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다? 광물을 조금 뜯어내서 갈아버립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석영의 특정한 좋은 색이 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광물에 대해서 전부 다 배웠으니 이 광물들이 존재하는 땅 위에, 즉 토양이라고 하는 곳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토양은 무엇일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전에 토양이 생성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풍화라고 하는 친구가 등장을 합니다. 풍화. 자, 풍화라는 것은 뭐냐면은 암석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부서지거나 성분이 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즉, 암석이 부서지거나 성분이 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즉, 풍화라고 하는 친구는 암석이 부서지는 과정 하나랑 성분이 변하는 현상 총 두 가지로 구분을 지을 수 있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풍화라고 하는 것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은 누구냐? 바로 물과 공기예요. 아하, 풍화는 물과 공기에 의해서 주로 일어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광물이 직접적으로 부서지는 현상과 광물의 성분이 변하는 현상, 그 두 가지를 구분지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마 여러분이 실제로 학교에 들어가게 됐을 때 이 단어가 직접적으로 등장하진 않을 겁니다. 뭐냐? 부서지는 것. 광물이 직접적으로 부서지는 풍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게 되느냐? 기계적인 풍화라고 부르게 됩니다. 즉, 기계적 풍화라고 하는 것은 광물이 부서지게 되는 것, 아니 암석이 부서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기계적 풍화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 저 기계적 풍화에는 누구 때문에 주로 일어나게 되느냐? 물과 얼음 때문에. 그리고 압력이 감소하게 되면서, 그 다음은 식물의 뿌리 때문에 암석이 부서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보통 존재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성분이 변하는 풍화죠. 그쵸? 성분이 변한다. 자, 암석의 성분이 변하게 해주는 풍화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게 되냐면은 화학적 풍화라고 부릅니다. 즉, 풍화라고 하는 것에는 기계적 풍화와 화학적 풍화가 둘 다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기 화학적 변화가, 화학적 풍화가 일어나는 요인에는 크게 세 가지가 존재하게 되는데, 첫 번째, 지하수 때문에 성분이 변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산소 때문에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이끼 때문에 변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부서지게 되는 기계적 풍화와 성분이 변하는 화학적 변화에서 가장 많이 요인을 미치는 건 뭐랑 뭡니까? 지금 물, 지하수, 물. 얼음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물이 얼어버리는 거니까 얘도 물이죠.
그리고 화학적 변화에서 가장 큰 요인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이 산소예요. 그래서 우리가 풍화라고 하는 것은 물과 공기에 의해서 주로 일어난다라고 했던 이유가 이런 것 때문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풍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에요. 풍화의 요인. 자, 풍화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암석의 표면적입니다. 암석의 표면적. 자,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땅이 이렇게 존재하고요. 암석이 요만큼만 나왔어. 얘가 계속해서 물과 바람과 산소와 압력을 받고 있는 것보다는 암석이 이만큼 나와 있어서 더 많은 물, 비, 그리고 공기랑 접촉하는 게 얘가 당연히 더 풍화가 잘 일어나겠죠. 그래서 암석의 표면적이 크면 클수록 풍화도 잘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 있겠죠. 표면적이 클수록 풍화도 잘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 가장 중요한 상식이겠고요. 두 번째는 기온과 강수량이에요. 자, 강수량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 풍화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누구랑 누구라고 그랬기 때문에 물과 공기, 즉 물이 가장 많이 자연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부분은 강수량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기온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기온은 제가 따로 설명할 거고 우선 강수량만 보자면은 비가 많이 오면 풍화도 잘 일어나게 되게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저 기온이라고 얘기하는 온도적인 측면만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온도가 굉장히 높게 형성됐을 때 템퍼처, 온도의 그 T를 보통 얘기를 합니다. 자, 온도가 굉장히 높게 되면은 비도 많이 와요. 그쵸? 네. 우리 한여름에 비가 더 많이 오잖아. 선생님, 겨울에도 좀 많이 오는데요. 상대적으로 1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강수량이 가장 높은 곳은 언제? 여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비가 많이 오게 됐을 때는 풍화가 많이 일어난다고 했기 때문에 온도가 높을 때는 풍화도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두 번째, 온도가 낮아지게 됐을 시에는 어떠한 일이 발생되게 되느냐? 기계적 풍화에서 얘기했던 이 얼음 때문에 기계적 풍화가 더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물이 얼다. 이러한 것 때문에 온도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아니, 받게 됩니다. 누가? 풍화라고 하는 친구는. 됐죠?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러한 풍화 과정을 거쳐서 땅 위에는 아주 작은 입자들만 남게 되는 토양이라고 하는 친구가 존재해요. 지금 2번까지 썼으니까 얘는 3번이겠죠? 토양. 자, 토양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식물이 자랄 수 있는 곳. 우리가 돌멩이 위를 갑자기 식물이 뚫고 나올 수 있어요? 힘들겠죠. 상대적으로 조금 더 말랑말랑하고 공기도 잘 통하는 그런 곳에 식물이 잘 자랄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토양이라고 하는 것은 식물이 자랄 수 있는 흙을 우리가 토양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럼 저 토양은 어떻게 생성이 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야. 토양의 생성 과정.
토양의 생성 과정. 자, 토양의 생성 과정은 크게 세 부분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먼저 단단한 암석이 텅하고 존재한다는 과정 하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암석이 탕하고 등장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무슨 일이 발생되게 되느냐? 비와 눈과 산소와 물에 혹은 바다도 해당될 수 있겠죠. 강물이라든지 이러한 여러 요인에 의해서 암석이 풍화를 받습니다. 자, 암석이 풍화를 받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되는 건가요? 성분이 변하기도 하고 더 작게 부서지기도 하겠죠. 그쵸? 더 잘게 부서지게 되면서 흙이라고 하는 아주 고운 입자로 변하게 됩니다. 흙이 생성된다. 오케이? 그 다음은 그 위로 비가 계속해서 내리게 되면은 그 흙에 녹아있던 여러 가지 성분들, 즉 물에 녹는 성분들은 녹아서 땅속 깊은 곳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쵸? 흙이 물에 녹아 지하로 내려가게 된다. 그래서 쌓이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토양이라고 하는 친구가 생성이 됩니다. 자, 이거를 총 4층으로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토양의 단면을 가지고 왔을 때 첫 번째 층, 두 번째 층, 세 번째 층, 네 번째 층까지 구성이 되어 있을 텐데요. 제일 첫 번째 층의 이름은 뭐냐면은 우리가 기반암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내가 제일 먼저 토양에서 암석이 풍화한다고 얘기했죠. 이 암석이 풍화받는 그 암석이 바로 기반암이에요. 즉, 이 기반암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겠습니까? 여기는 풍화를 받지 않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위에 올라와 있는 층이 바로 모질물이에요. 이 모질물은 풍화를 조금만 받아서 상대적으로 더 작은 암석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즉, 풍화 조금. 그리고 그 위층은 심토라고 하는 토양이 생성이 돼요. 이 심토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흙이 물에 녹아 지하로 쌓인 그 층이에요. 즉, 여기에는 흙에서 물에 녹아버린 성분들이 밑에 쌓여 있는 겁니다. 즉, 쌓인 성분들. 쌓인 성분. 그리고 제일 위에 있는 것이 바로 표면에 존재하는 토양이다 라고 해서 표토라고 부르게 되고, 저기가 바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가장 고운 흙이 여기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 생성 순서. 우리가 생성 과정을 공부했으니 생성 순서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제일 먼저 기반암이 생성이 되고요. 그 다음은 모질물이 생성이 됩니다. 자,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게 여기서부터예요. 뭐냐면은 표토에서 물에 녹아 지하로 쌓인다라고 했기 때문에 표토가 세 번째로 생성되고 심토가 그 다음 제일 마지막에 생성되는 층이 바로 이 위에서 두 번째 칸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됐나요? 오케이, 여기까지가 우리가 저번 주에 배웠던 풍화, 지각의 구성, 그리고 토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생물 다양성에 대해서 살짝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생물 다양성은 실제로 고등학교 1학년 때 똑같은 부분이 또 등장하게 돼요. 우리가 지금 교과서에서는
진화라고 하는 내용을 전혀 공부하고 있지 않지만 고등학교 1학년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진화라고 하는 부분까지 공부를 하게 되므로 제가 그때 살짝 하고 한번 좀 사실 자세히 설명하긴 했지만 살짝 한번 터치를 해주긴 했어요. 한번 가겠습니다. 생물 다양성. 자, 생물 다양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한 지역에 살고 있는 생물이 다양한 정도야. 아하, 생물이 다양한 정도. 자, 여러분 제가 여기서 뭐라고 썼습니까? 다양한 정도라고 썼죠. 그쵸? 다양한 정도. 우리가 다양하다라고 하는 것은 종류가 많아야 한다는 것이지 개체 수가 많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는 소리겠죠. 앞으로 제가 밑에서 계속해서 설명을 하겠지만 이 생물 다양성 파트에서는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딱 하나. 그것만 이미 그냥 머릿속에 넣고 갑시다. 아, 생물 다양성은 생물의 종이, 생물의 종류가 생물의 수보다 더 많아야지 무엇이 좋은 거다? 생물 다양성이 높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 의미가 바로 생물 다양성이 높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됐죠? 오늘의 수업은 이 한 줄, 아니 이제 세 줄이죠? 이 세 줄로 끝나게 돼요, 사실은. 네, 사실은 이걸로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시험 문제는 이것만 등장한다고 끝이 아니겠죠. 어떻게 풀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생물의 다양성은 생물의 종류가 더 많아야지만 훨씬 더 좋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이 생물 다양성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 것 첫 번째, 바로 유전자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유전자. 자, 이 유전자라고 하는 것은 엄마 쪽에서 반개, 아빠 쪽에서 반개를 가지고 옴으로 인해서 하나의 개체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러므로 유전자는 굉장히 다양하게 결합이 됩니다. 그쵸? 유전자는 다양하게 결합이 됨으로 인해서 다양한 겉모습이 등장하게 돼요. 다양한 겉모습과 겉모습과 그리고 다양한 특징이 드러나게 돼요. 뭐 때문에? 유전자라고 하는 친구 때문에. 즉, 다양한 겉모습과 다양한 특징이 드러나게 되면 어떠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냐? 환경 변화에 적응이 빠르고 또한 전염병에도 크게 위협받지 않고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즉, 생물 다양성이 높기 위해서는 유전자도 다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유전자가 다양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양한 겉모습과 다양한 특징이 등장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환경 변화와 전염병에서부터 안전할 수 있겠죠. 자, 환경 변화와 전염병에서부터 안전하게 되면은 이 생물종은 오랫동안 길게 살아남을 수 있겠죠. 즉, 멸종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멸종이 되지 않는다. 멸종이 되지 않고 아주 많은 생물의 종류수가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생물의 다양성이 높아지게 된다. 즉, 생물의 다양성이 높은 게 좋은 거야.
오케이? 좋은 건데 이 생물의 다양성이 높은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전자도 다양해야 된다는 게 결론이겠죠. 그리고 내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설명을 했었죠. 지금 갑자기 딱 내일 자고 일어났는데 바다가 싹 사라져버렸어. 그럼 바닷속에서 살고 있던 물고기들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싹 다 사라지겠죠. 그러면 생물의 종류가 하고 감소하게 되는 효과랑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러므로 내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내용은 바로 생태계의 다양성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죠. 생물의 종류가 다양하기 위해서는 생태계도 다양해야 한다. 라는 게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각 생태계에는 여러 생물종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여러 생물종이 끝까지 살아남아서 생물 다양성을 높게 번성해주기 위해서는 생태계도 다양해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이것도 정리를 하자면 생태계가 다양해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아남을 수 있는 생물이 살아가는 장소가 다양해지는 것이다. 주거 장소, 생물이 살아갈 수 있는 장소를 뭐라고 표현하는 게 좋을까? 서식지가 다양해진다. 자, 생물이 살 수 있는 서식지가 다양해지면은 자연스럽게 생물 다양성이 높아지게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겠죠. 됐나요? 결국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생물 다양성을 높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전자도 다양해야 하며 생태계도 다양해야 한다는 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겠구나 라고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은 내가 첫 번째라고 표시해야 되나? 두 번째로 썼던 그 유전자라고 하는 친구 때문에 생성되는 거예요. 뭐냐? 변이라고 하는 친구가 여기서 등장하게 됩니다. 세 번째, 변이. 자, 변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원래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눈, 코, 입이 딱딱딱 개수가 정해져 있고 손의 개수도, 발의 개수도, 손가락의 개수도, 발가락의 개수가 정해져 있게 되는데 유전자라고 하는 친구 때문에 겉모습이나 특성이 조금 달라지게 되는 것이 바로 변이에요. 뭐 때문에? 유전자에 의해 겉모습과 생물의 특성이 달라지는 것. 그것을 우리가 변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오케이? 자, 이 변이라고 하는 것은 쌤 그러면은 막 달라지게 돼가지고 막 아프기도 하고 막 그렇게 되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오히려 변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하고 많을수록 좋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첫 번째, 변이는 생물에 영향에 미치는 경우가 다분합니다. 즉, 변이는 생물의 생존에 영향을 줘요. 예를 들어서 전에 내가 수업 시간에 설명을 했을 거야. 흰 눈이 막 내리는 곳이야.
나무도 하얗게 폈고 땅도 하얗게 돼버렸고 저기 산도 새하얘졌는데 다시 새하얀 생물들만 살고 있는 곳에 갑자기 변이로 인하여 겉모습이 달라진 검정색 털이 자라는 고양이가 딱 나왔다고 해봐. 그러면은 누구나 눈에 잘 띄겠지. 그 뜻은 뭡니까? 포식자에 의해 잡아먹힐 수 있는 확률이 증가한다는 얘기가 되겠지. 즉 변이라고 하는 것은 생존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하지만 그 고양이가 흰 눈이 쌓이는 곳이 아니고 완전 어두침침한 어두운 곳, 즉 푸른색, 초록색, 갈색이 풍성한 곳에 딱 떨어지게 됐어. 오히려 눈에 잘 안 띄겠죠. 만약에 그런 곳에 흰 눈이 마구 내려서 털도 하얗게 있던 고양이가 뚝 하고 떨어지게 되면은 누가 봐도 저기는 고양이인 게 보이잖아. 그치?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그 하얀 고양이가 포식자에 의해서 잡아먹힐 수 있는 확률이 증가하게 된다. 즉 변이라고 하는 것은 생물의 생존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두 번째, 이 변이라고 하는 것이 또 이러한 측면도 있어요. 뭐냐? 환경에 따라 유리한 변이가 다르다 라는 거겠죠. 그거는 제가 방금 설명을 해드리기도 했습니다. 뭡니까? 흰 눈이 막 쌓이는 곳에 검정색 고양이, 검은색. 그러면 쟤는 생존에 불리하겠죠. 생존, 분리. 맞죠? 하지만 흰 눈이 막 내리는 곳에 흰색 고양이는 생존에 어떻습니까? 유리. 그렇죠? 하지만 반대로 초록색 숲이 우거진 곳, 숲에서는 검은색 고양이가 생존에 유리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검정색 숲이 우거진 곳에 흰 색깔 털을 뒤덮고 있는 고양이가 등장한다면 이 고양이는 생존에 불리하겠죠. 그쵸? 이것이 바로 변이가 생물의 생존에 영향을 주는 것과 환경에 따라 유리한 변이가 다르다는 것이 이러한 내용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은 환경과 생물의 다양성이에요. 방금 우리가 변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면서 환경에 따라 유리한 변이가 다르다고 이야기를 했어. 그 내용입니다. 즉, 환경과 생물의 다양성. 자, 환경과 생물 다양성에서는 크게 이거 하나 기억해 주시면 돼요. 누구를 내가 주로 예를 들 거냐면은 여우를 예를 들 거야. 이 여우라고 하는 동물은 그냥 뭐 풀숲이 우거진 곳에서 살고 있기도 하고 뭐 산속에 살고 있기도 하지만 어디에도 존재하느냐? 북극에도 존재해요. 북극 여우와 그리고 아주 더운 지방에서 살고 있는 사막 여우도 존재해요. 이 북극 여우와 사막 여우는 어떻게 되는 거냐? 북극 여우는 너무나 추운 지방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귀로 열을 최대한 적게 내보내고 싶어 하는 거야. 우선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네. 열이라고 하는 것, 즉 체온이라고 하는 것은 귀라고 하는 형태로 쉽게 빠져나가나 봐. 그치? 그런 거는 그냥 그런가 보다 봐봐 인식하셔도 돼요. 근데 북극은 너무 춥잖아. 체온을 뺏기면 얼어 죽어요.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북극여우의 귀의 크기는 작게 변이 되었고 그 변이 때문에 생물이 다양해진 거야. 하지만 사막여우는 너무나 더워. 쪄 죽을 것 같아. 열을 빨리 내보내고 싶어. 그래서 사막여우는 귀의 크기가 굉장히 큽니다. 즉 환경에 적응하여서 원래 여우가 북극여우라고 하는 생물의 종과 사막여우라고 하는 생물의 종으로 다양하게 바뀌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생물이 환경에 적응하여 어떻게 됐다? 변이하였다. 이 내용이 환경과 생물 다양성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원래 여우가 북극여우라고 하는 개체랑 사막여우라고 하는 개체로 생물종이 다양해졌지. 어떻게 다양해지는가? 즉 생물이 다양해지는 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게요. 생물이 다양해지는 과정. 자, 보통 생물이 다양해지기 위해서는 크게 요인을 받는 것이 두 가지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북극여우와 사막여우를 보게 되면은 뭐 때문에 이렇게 지금 생물종이 다양해진 거죠? 환경 때문이지. 너무 추운 동네와 더운 동네 때문에. 즉 생물이 다양해지는 과정에서 생물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첫 번째는 뭐다?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구나. 그리고 두 번째로 마구 수영을 해야 하고 물을 빠르게 치고 나가야 하는 새 중에서 오리라고 하는 친구가 있죠. 그 오리는 발에 뭐가 있어요? 물갈퀴가 있죠. 그래서 물을 더 효과적으로 치고 앞으로 나갈 수가 있어. 얘가 바로 환경에 적응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부리의 주둥이는 어떻죠? 넓적합니다. 그 이유는 물을 이렇게 퍼 올려서 물고기를 잡아먹을 수 있게 되는 거지만 다른 새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부리가 굉장히 작고 뾰족하죠. 그 이유는 아주 작은 개체인 곤충을 콕 집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생물이 다양해지는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도 뭐가 있겠냐? 먹이도 존재하겠구나.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떠한 과정을 거치는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생물종에서 우선 변이가 일어나. 생물에서 변이 발생. 이거 노란색으로 한번 해볼까? 생물종에서 변이가 발생합니다. 근데 이 발생한 변이가 생각보다 적응을 잘했어. 굉장히 생존에 유리해. 그렇잖아? 너무나도 너 되게 우리랑 겉모습은 다른데 되게 잘 먹고 잘 산다? 되게 좋겠다 야.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러면은 이렇게 변이가 일어난 그 개체는 부모에서 자손으로 전달됩니다. 뭐가? 그 바뀐 그 겉모습이. 오케이? 변이된 것이 변이가 자손으로 전달된다. 오케이? 이 자손으로 전달되고 계속해서 전달되게 되면은 아예 새로운 종이
탄생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아하, 이런 식으로 사막여우랑 북극여우라는 새로운 생물종이 생겨나는 게 뭐냐면은 생물종에서 우선 변이라는 게 발생을 했어요. 평소보다 귀가 조금 작게 크기를 가지고 있는 생물종이 태어난 거야. 근데 그 귀가 작은 여우가 계속해서 자손을 낳고 자손을 낳고 자손을 낳고 자손을 낳게 되면서 결국에는 완전히 귀가 쪼그라들고 작아지게 된 새로운 개체가 탄생하게 되었다. 이 과정을 거쳐서 생물종이 굉장히 다양해지게 된다는 것이 우리가 오늘 배운 변이라는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걸 우리가 진화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으로 설명을 하기도 해요. 다윈과 라마르크가 싸웠었고, 다윈은 자연선택설, 라마르크는 용불용설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당장 그거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기보다는 주어진 것에 조금 더 집중하여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는 여기까지.